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과거를 깨워 현재를 밝히는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예, 오늘은 도시화가 진행됐던 일제강점기 네. 부동산 업계를 주름 잡았던 한국인 사업가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네네. 뭐 정확히는 이때는 이제 조선인 사업가겠죠. 네. 정세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네. 그 당시 조선인으로서 사업을 하려면 좀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돈이 없어요. 아, 돈도 없구나. 돈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한 방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에도 소수지만 어쨌든 대자본가들이 조금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좀 연계했었던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요 얘기를 하려면 이제 당시 이제 도시 개발, 네. 도시 계획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910년에 일제감점기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일본 제국주의,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일본 사람들을 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 개발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 경성만 놓고 딱 보면은 일본인들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40년대까지 가게 되면 20%를 넘기거든요. 예. 경성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20% 이상 산 거죠. 네. 그리고 증가율만 보더라도 일단 그 경성으로 조선 사람들도 몰려요. 그렇겠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사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요? 그냥 온 거예요, 그럼? 농촌에 비해서는 있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옵니다. 기대 때문에. 막상 와서도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경성에 조선인이 몰리는 것보다 일본인들이 증가하는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네. 어떻게 당시에 조선인 증가율 같은 경우 20년에서 35년 사이로 한 56% 정도 느는 동안 일본인의 증가율은 72%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증가율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본인이 살고 있었던 거주 공간 안에서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네. 거기는 이제 남산서부터 남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지금 이제 원효로 있는 쪽이랑 그 용산역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미군 부대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일본 군 부대가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용산 지역이 이제 보통 일본인들 거주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좁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뭘 하냐면 이제 북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계천 이북으로 북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게 돼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1926년에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거기는 한데 원래 조선 총독부는 청계천 이남에 있습니다. 예. 그 남산 쪽에 있다가 1926년이 되면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화문 네, 시청 쪽으로 쪽에 있는. 예. 그렇죠. 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선 총독부도 있고 예.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근처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종합청사 있는 데들 있잖아요. 네. 거기가 다 조선 총독부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시청도 경성부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청계천 이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정세권을 비롯한 당시 조선인 부동산 업자들인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와 피식민의 관계 속에 거주를 네.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선인들이랑 살고 싶어 하지 않고요. 조선인들도 일단 생활 방식이나 그다음 주거 형태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섞여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통 잡거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식민 피식민지 사람들이 잡거하지 않았었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인 그 부동산 업자들이나 요 사람들이 북진을 막으려면 하나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조선인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지으면 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얘기해서 조선인용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는 곳이 이제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익선동이라든지 지금 이제 가회동이죠. 가회동 익선동 지역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저 성북천 있잖아요. 예. 그쪽에도 한옥마을들이 굉장히 있죠. 많거든요. 네. 거기에도 지금 요즘 보면은 요거 개량해가지고 카페촌으로 만들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량 한옥마을을 만들었었던 사람이 이제 정세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 동네가 생각보다 역사가 유구하네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실 네. 본인들의 원래 정주하던 지역을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당시 한국형 도시 계획이라고 하면서 진화 발전해서 안착했다 이렇게 정의 내려도 되나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런 도시 재개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되는 것은 런던이나 유럽에서이기는 해요. 특히 이제 그 영국이라든지 이제 런던이라든지 이제 파리에서 재개발들이 이렇게 쫙 하고 일어나는데 런던 중심부 외곽 지역을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영화 보면은 원래 도심이 있고 그 외곽에서 굉장히 그 마당 넓은 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 단독주택 같은 거. 단독주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외에 짓는다거나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개선문을 딱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격자형으로 쫙쫙쫙쫙 일괄적으로 재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이제 선호한다고 하면 이제 경성에서 정세권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부동산 업자들이 하려고 했었던 건 도심 내부에 있는 원래 조선인들 거주 구역을 조선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개량 한옥으로서 재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선에 있었던 초기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비슷한 거기도 한 거죠. 오히려 그러면요. 제 소견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도시가 아니었던 외곽에 집 하나 지어서 누가 살게 해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황무지를 집으로 바꾸는 거니까 비용이 덜 드는데 그런데 이 도심지에 원래 누군가가 거주했던 그것도 사대문 아니면 정말 비싼 땅인데 그걸 조선인 사업가들이 무슨 돈으로 하죠? 아, 그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 소환 같은 건데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정세권은 건축이라던가 어떤 건설을 따로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사업가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중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대요. 본인이 이제 이때 당시에 잡지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지금 우리 한옥은 문제가 있다. 지금의 한옥 구조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한옥 한 채에 한 가족이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 한 가족 살고 거기에 뭐 좀 이때 당시에도 머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슴들이 조금 살고 뭐 이 정도 산다라고 하면 그 땅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기에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건 사업 수완인 거거든요. 필지를 잘게 쪼갭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그 가격 주고 산 거를 필지를 쪼갠 다음에 거기에 여러 채 집을 짓게 되면 가격은 다운될 수 있지만 여러 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여러 채를 만든 데에 조선인들한테 판매를 하거나 빌려주게 되면은 그게 길게 보면은 더 큰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임대업까지 가는 거죠. 그런 식의 방식을 고민했었던 사람인 거죠. 아니 도대체 이분은 정세권이라는 분은 뭐하고 사람인데 이렇게 오지랖 넓게 조선인의 거주 지역도 챙기고 임대업에서 국토 이용의 비효율성까지 짚어내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사업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세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지만 보통 그냥 집장사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 지금도 저도 이제 계속 부동산 업계의 어떤 사람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묶어두기에는 했었던 일들이 보면 범상치 않긴 합니다. 일단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거죠.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알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의 일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의 일환인 건데 여기에 이제 상무이사를 맡으면서 재정적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나중에는 그 조선어학회라고 조선어 관련돼 가지고 연구하던 단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재정적 후원을 해주고, 근데 조선물산 장려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협회나 조선어학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무료로 본인이
그 재개발했었던 공간에 네. 건물을 내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후원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단순히 집장사라기보다는 예. 이 사람이 하려고 했었던 어떤 개량 한옥이라고 하는 형식의 재개발이 나름 좀 민족성을 띠고 있고 예. 그 안에서 조선인들의 주거 어떻게 보면 본인 말로는 표현대로 한다면 주거 혁명인 거죠. 예, 그렇네요. 주거 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데 좀 기여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네.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교양 수업 때 배웠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캠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신 분이라니까 그렇죠. 더더욱 그 기여도가 큰 것 같은데 결국 독립유공자로 지정은 됐습니까? 지정됩니다. 아, 그렇군요. 해방 이후에 지정이 됐고요. 해방 이후에는 특별히 크게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 한국전쟁 이후로는 이제 본인 고향에 내려가셔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런데 다른 독립유공자분들하고 행보가 좀 남달라요. 네.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 뭔가 이분이 이런 주택 개량 계획을 할 수 있는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원래 고향에 있을 때는 예. 초가집 사는 게 그렇게 싫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한옥 살고 싶어가지고 한옥이 뭔가에 대한 이런 좀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다가 이게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한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민족성을 띠고 있지만, 근데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주택 개량 론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주택 개량론을 조금 보게 되면은 당시에 그 한옥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세요. 또 이게 원래 주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위생적이고 양기를 잘 받아야 되고 공기 유통이 좀 자유로워야 되고 한난 건습 그리고 추울 때는 춥고 따뜻할 때는 따뜻해야 되고 건조할 때도 건조해야 되고 또 습기가 흐를 때는 또 습기도 흘러야 된다. 이게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실용적이어야 되고 미관에 있어서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한옥 구조는 그대로 두되 이제 한옥은 이쁜 거죠. 본인 기준에서는. 그래서 미관은 한옥으로 두되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원래 한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비효율성을 바꿔나가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본인이 이제 혁명적으로 뒤바꾼 한옥 형태가 중당식 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건 뭐예요? 보면 원래 한옥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한옥들이 여러 채가 있죠.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 들어가면 여러 채가 있고 마당 넓게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죠. 지금도 뭐 이런 형태가 남아 있는 한옥들이 이제 뭐 지방의 이제 서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갓집 어떤 그런 한옥들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뻐요. 그 청송군의 송소고택 가보셨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고택이죠. 거기 가보면 한옥을 제대로 보죠. 너무 이쁜데 거기 몇 사람이나 살겠습니까? 그렇죠. 살기가 힘든 거죠. 그거를 이렇게 쫙 하고 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딱 들어가 보면 디귿자 형태거든요. 맞아요. 디귿자 형태로 압축적으로 원래 한옥이 갖고 있었던 장점을 몰아넣고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이에요. 신발. 그 신발을 신고 이동해야 되는 걸 신발 벗고도 다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압축적으로 한 건물 안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 예전에는 그냥 안방에 이렇게 있다가 사랑채 가려면 신발 신고 나가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럼 또 신발 또 갈아 신고 나가야 되고 이동이 이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걸 한 건물 안에 다 때려 박은 거죠. 그 디귿자 건물 안에 다 때려 박고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전까지는 사실 이것도 없었던 거죠. 하수도를 넣었습니다. 상하수도를 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우물물 펀다던가 화장실 같은 것도 이제 푸세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거를 그러면 안 되고 화장실을 또 지하에다가 빼거든요. 지하에다가 화장실을 넣고 여기에서 하수도랑 연결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위로 올라가면은 방과 방들이 현관을 중심으로 연결되게. 현관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념도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생활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한옥이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중당식 주택이라는 거를 만들고 요 주택을 한 동네를 딱 지정해가지고 네. 이 한 동네가 재개발될 때 모두 같은 형식으로 지어요. 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다 똑같이 생긴 한옥들이 맞아요. 한 동네에 쫙 하고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는 그냥 딱 봐도 한옥 형태니까 조선인들이 사는 곳. 그런데 불편한 그 한옥식이 아니라 개량된 중당식 한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선인들이 효율적으로 이 동네에 모여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 익선동 그 위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성북촌 쪽 지역까지 쫙 하고 확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당식 구조가 그러면 앞서 정세권 선생이 얘기하셨던 양기 투입 그리고 공기 유통 이런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한옥보다는 좀 약해진 거 아닌가요? 근데 본인 말로는 본인 말로는 이렇게 했을 때 원래 한옥이 갖고 있었던 장점도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고는 합니다. 솔직히 저는 뭐 건축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사실 저는 여기 실제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나름 그 이전의 한옥보다는 편리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인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동네 가끔 지나다 보면 미음자 모양 말고요. 디귿자 모양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한옥 모양들도 좀 있던데. 그런 건 또 이분이 한 게 아닌가요? 만약 그 가해동을 말씀하시는 거는 이분이 다 하신 건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형태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도 있고 미음자도 있고 합니다만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필지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조금 넓은 데는 아마 디귿자로 들어갔을 것이고 좀 더 압축적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미음자로 간다던가 이런 방식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이 생각했었던 장단점의 극복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하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신발 벗고 다 돌아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한 마당이 하나 갖추어져 있고 이런 형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동네 지나가다 보면 이런 걸 중당식 주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건양주택이라고 표현하는 문구들도 본 것 같은데 그건 뭔가요?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 이 형태를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은 중당식 주택이라고 불렀고 그 건양식 주택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세운 부동산 회사 이름이에요. 건양사라고 하는 그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택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건양식 주택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그냥 한국식 주택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한국식 한옥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식도 있고 개량 한옥이라고 제일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거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돈 좀 버셨겠어요? 아, 돈 많이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조금 초를 치는 뭐 기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영웅화하는 게 역사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때 비판도 많습니다. 이 시기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이 건양사가 했었던 이런 그런 어떤 주택 개량 혹은 그다음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계급의 문제인 건데 결국 일본인들이 제일 돈이 많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사는 주택들이 제일 비싸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조선인들 안에서도 또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세권을 비롯한 이 건양사가 개발을 했었던 공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원래 큰 주택들, 큰 한옥을 갖고 있는 친일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테지만 일부는 불량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불량주택이라고 불리는 빈민가들도 그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한 번에 먹어요. 그리고 나름 이 중당식 주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조선인들에게 공급은 해주지만 이마저도 들어갈 수 없었던 도시 빈민들은 쫓겨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사실 사업이에요. 그렇겠죠. 네,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시 개발의 방법에 있어서 피해받는 조선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혁신적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집 없는 저 같은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를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초기적인 형태에서 건양사가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왜 그러냐면 당시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 은행에서
조선인들한테 신용을 높게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월부금이라든지 연부금 네. 뭐 이런 형식으로 집을 사야 하는데 네. 일본 주택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이제 계량 한옥에 들어가야 할 때 이걸 허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월 얼마를 내라. 네. 몇 년에 거치해가지고 그것도 힘들어. 연 얼마를 내. 라는 식으로 지금의 전세의 초기적인 형태나 월세 월부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초기적인 형태도 건양사에서 도입해가지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목돈이 없는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서 월 얼마씩을 내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시 민민을 어떤 쫓아내거나 이런 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나름대로 조선인들에게 최대한 조선식 주택을 살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던 분인 것 같긴 해요.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마치 그 당시에도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 이런 느낌이 네. 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택은 늘 부족합니다. 예. 일제 시기부터 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1980년대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1920, 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거의 고정적으로 자가 비율이 네. 50%를 넘기 힘듭니다. 이 시기에는 더 심했어요. 예. 60% 정도가 임대로 살아가는 형태였었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건데 이게 당연히 식민지 시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있다가 디플레이션도 오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예. 그런데 집값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당시에도. 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 비용도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울로 그렇게 몰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기회가. 예.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헛된 희망일 수도 네. 있는데 희망 고문 같은 네. 거잖아요. 저기에 가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야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서울로 몰리는 거는 이것도 정말 특이합니다. 한국 전쟁 때도 서울로 몰려요? 서울로 몰립니다. 전쟁통에도. 전쟁통에도 서울은 인구수가 주는 경우가 1사후퇴 이후로 없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성에 계속적으로 몰려요.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예. 근데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1980년대 이전까지 대량으로 건설되기는 힘듭니다. 일제시기 때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물가가 떨어지는데도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참나. 네. 아유. 계속적으로 집값은 오르게 되고 전월세도 오르기 때문에 예. 집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가뜩이나 집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택지 조성도 그 과정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조선인들을 위한 집을 이렇게 대거 지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까지 번창했던 이 인물 네. 조선총독부는 이걸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네. 뭔가 조선총독부는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양가적으로 비춰졌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딱 봤을 때 조선물산 장려운동 막 이런 것도 참가하고 네. 조선어학회도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옥 지어가지고 그 조선인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 있고 막 이러니까 눈에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일까요? 조선인들의 거주는 신경 써주잖아요. 그것까지 일본인들이 신경 쓰나요? 이게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예. 조선총독부 물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을 취합니다만 네.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3.1운동을 경험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번 들고 일어난 걸. 들고 일어났었던 경험이 있고 조선인이 한 번 들고 일어나면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노선을 정해줘야 돼요. 예. 분노가 차오르기 직전까지는 나름대로 관리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조선인을 위한 정책들도 있나 싶은 무엇인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딱 포장하기 너무 좋은 사람이 그렇네요. 정세권의 한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세권이 한옥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태클을 걸지는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정세권이 잡혀가게 되는 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어학회 사건. 네, 이극로가 잡혀가면서 같이 고초를 겪게 되고 나중에 일제 말기가 됐을 때는 이제 정세권뿐만 아니라 이때는
그냥 조선의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고 물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택 건설 업자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때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됩니다.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말기로 가게 되면은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쪽으로 좀 몰리게 됐었던 거죠. 네. 오늘 쭉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 월세, 네. 야, 역사가 깊구나라는 생각도 깊습니다.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전월세 사기 없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전세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네. 다음번에 한번 알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듣기로는 뭐 이순신 장군도 전세 살았다고 하던데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얘기 정말 재밌게 배운 것 같습니다. 재원 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